선생님 오늘 좀 미세먼지랑 뭐 황사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올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네. 지금 거의 뭐 한 5년, 6년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 중공 애들이 네. 한반도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잖아요. 네. 봄부터 여름까지. 근데 이제 그 중국의 동쪽 해안 쪽에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 돌리는 발전소를 수십 개를 건설해 놨거든요. 네. 예, 그 이제 분진들이 여기까지 날라오는 건데 원래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전쟁 사유도 됩니다. 그렇죠. 예, 정권이 병신 같으니까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뭐 이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뭐 하는데 원인이 뭐 뻔한 건데 안에서 아무리 핑계거리를 찾아봐야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뭐 10년, 20년 가면은 아마 아직까지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이런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자도 아마 급증할 수 있고 그렇죠. 예, 희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급증할 거예요. 뇌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예. 그리고 좀 언론에서 똑바로만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바뀔 텐데. 근데 뭐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끝났잖아요. 관제 언론이잖아요, 그냥. 언론이 뭐 제기능하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일레 정원 TV님, 빈서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다가 어떤 뜻이에요? 안 늦었나요? 하셨는데. 아, 선생님이요? 예, 김사연 선생님? 네. 아주 빨리 오셨습니다.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안 보이시면 다시 나갔다 들어와 주세요. 이제 딱 일주일 만에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사실은 중간에 방송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장소를 방문했는데 그 장소에 있던 분이 그 우한폐렴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뭐죠? CPR 검사인가요? PCR 검사. 예, 그거 받아가지고 한 2, 3일 동안은 두문불출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행히 음성입니다. 음성. 저는 사실 내심 양성이 나오길 바랬거든요. 왜요? 격리 좀 돼보게. 왜요? 쉴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하고 달리 게으르고 둔해가지고 짱 박혀 있으라면 아주 잘합니다. 원래 제가 곰 체질인데 그냥 짱 박혀 계셔도 되잖아요. 그럼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잖아요.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고. 선생님, 예. 그래도 그 자유를 그렇게 억압당하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요. 자유의 억압이 아니죠. 이제 안전을 제가 제 가까운 친구 몇 명한테는 얘기를 했더니 네.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걸리실까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결과는 어떠니 뭐 이런 문자가 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무튼 선생님 예.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아시겠죠. 알겠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선생님, 예. 이제 좀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오셨나? 숫자 나오지 않나요? 오신 우리 분들? 구독자분들도 계속 빠져나오고 계세요. 그쵸 선생님?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슬픕니다. 여러분들 그 기쁜 소식 한 가지를 먼저 전하자면 저희 이한방송이 구독자 5만이었을 때 출범한 멋진 창창 방송이 드디어 지난주 구독자 7만을 돌파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동안 이한방송은 5만 5천 됐다가 다시 5만 4천이 되는 오, 이런 기현상을 보여주고 아쉽다. 있습니다. 이미 뭐 구독자라든가 실시간 시청자 수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그런 관심 안 갖잖아요. 남아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국가 안보의 위기를 느껴 국방 안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이한방송도 여러분들께 이런 현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드리기 위해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3년여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은 이미 2016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한복판에 있는 한반도의 문제는 군사안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복잡다난한 문제로서 섣불리 결론 짓거나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 출신 인사들조차 헷갈릴 정도의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추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우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 5년간 네. 이런 방송에서 해설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든 사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가 안보잖아요. 네. 국방 뭐 이런 건데, 사실 국가 안보라든가 국방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세 번째, 네 번째고요. 우리 국민들의 첫 번째 관심 사항은 재테크인 것 같아요. 예, 재테크. 그래서 이제 재테크에 관해서 국방 안보 뉴스를 참고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분들 많으신 것 좀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찌됐든 저희가 이쪽에서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아무리 해드려도 현실에서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언제 북폭합니까? 그래서 북폭하나요? 이런 이제 얘기인데, 여러분들 북폭이라는 검색어를 이렇게 아마 연상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송은 이한방송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하시더라고요. 그럴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한방송이 북폭한다고 하나요? 북폭이라는 사실 용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의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북괴를 미국의 군사력으로 때려 부신다는 가정하에서 북폭을 한다 그랬나요? 안 한다 그랬나요?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북괴가 지금 낙후돼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미국의 첨단 특수전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전 역량을 동원하면 굳이 때려 부시고 사람 죽이지 않아도 저 정도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왜 안 해? 왜 안 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북괴가 붕괴됐다는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대책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기대할 때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수습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사학교에서 군사학을 배울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북폭이라는 걸 전쟁이라는 이제 큰 틀에서 놓고 해석을 하면, 전쟁은 전쟁 이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실제 전쟁 과정이 있고, 전쟁 이후 과정이 있어요. 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런 사소한 요소 하나에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한반도의 국방안보 문제는 굉장히 포괄적인 데 비해서 실제 당사자들인 우리 국민들은 단편적인 해석을 많이 시도들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저는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하고 이제 국방 안보에 관한 얘기를 사실은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군대 얘기는 제 동기생들이나 선후배들하고나 했지, 일반인들하고는 별로 해본 적이 없다가, 최근 5년 동안 일반인들, 더군다나 전 인구의 반 가까운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나라인데, 네. 어쩜 이렇게 국방 안보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인식이 초보적일 수 있을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올바른 정보 판단을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해왔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좀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저자거리 평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자거리 평론. 고급진 평론이 아니라 그냥 저자거리 평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북폭했어? 안 했잖아, 이 병신아. 이런 얘기에 이제 저자거리 평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굉장히 광의의 개념부터 협의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있고, 네. 그 다음에 크게 여러분들 전쟁을 이제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돌격 앞으로 해서 산꼭대기에 막 소총 들고 달려 올라가는 기동전, 또 전차나 헬기를 앞세워서 적진을 막 돌진하는 게 이제 기동전이고, 네. 그 다음에 미사일, 화포, 전투기를 이용해서 막 적진 포격을 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줄 수 있는 적 시설물을 부셔버리고, 이게 화력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기동전이나 화력전을 하기 전 혹은 하는 중, 하는 후에 적에게 전쟁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다?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국면별로 구분을 하면 기동전, 화력전, 심리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대전은 어디에 국한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왜 이미 2016년도부터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무기를 개발했을 때 우리가 경악할 만한 무기들이 있고 전 세계가 경악하는 무기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북계가 하는 짓을 딱 보세요. 대한민국만을 표적으로 한다면 핵 개발하겠으며 뭐 할 수 있죠. 근데 저렇게 10,000km 이상 날아가는 장거리 ICBM 같은 미사일 개발할까요? 아니에요. 북계가 저런 걸 개발하는 전략적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북계가 저런 미사일을 쏴서 미국하고 한판 붙어보겠다? 아니에요. 저거를 뭐 유럽으로 쏴서 유럽한테 돈을 뜯어보겠다? 개발 당시에는 아니에요. 네. 그럼 저런 거에 손을 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 저런 거에 손을 댄 거예요. 어떤 협상력? 적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한미 연합군이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미군이 손을 떼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적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 저런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또 요것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우방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니까 이것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덤비는 거예요. 네. 본말이 전도된 격이죠. 원래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이것들이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 대놓고 까부는 거예요. 박병래님, 고성 36사단 해체의 의미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고성에는 36사단이라는 부대가 없어요. 36사단은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 뉴스 들고 오시면 제가 슬퍼져요. 왜? 굉장히 초보적인 말도 안 되는 뉴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쟁을 시작했느냐? 우리 눈에 뭐 미사일이 폭발하고 뭐 이런 게 터지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를 해봅시다. 자, 한 국가가 상대방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엔 회원가입국 182개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181개 국가 상대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두저도 아니고 우리는 상대 안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먹고 살겠다 하는 나라를 뭐라 그런다? 자급자족 국가라고 합니다. 현재 자급자족 국가는 전 세계에서 딱 2개예요. 어디? 미얀마하고 북계. 그 외에 모든 나라들. 근데 미얀마나 북계조차도 자급자족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네. 외국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엄연한 의미에서 자급자족 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전 세계 181개 국가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교고 하나는 국방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죠. 외교와 국방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런데 이런 전쟁 능력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무역 제재, 봉쇄, 경제 제재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통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어떻게 통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3년 전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여러분들 예전에 평창올림픽을 기억해 보실 겁니다. 2017년 2월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네. 거기에 북계 인사가 대부분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여정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빼곤 다 왔어요. 거기에는 외부에 절대로 얼굴을 알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 왔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2사람을 찍었는데 첫 번째가 북계 김정은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김창성이라는 자. 그 자가 누구다?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북계 실제적인 군기반장을 하고 있는 조용원이라는 자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그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딸이 왔었나요? 따님이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따님 뒤에는 누가 서 있었죠?
당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던 브룩스 대장이 정복을 입고 서 있었고 네. 그 옆에는 북계 군부를 대표할 수 있는 김영철, 김여정 이런 사람들이 못 씹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옛날 걸 복습하는 건데 IOC 국제올림픽기구는 여러분들 굉장히 숭고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예 기획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IOC가 낭패를 겪은 적이 언제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네. 그때 독일 베를린에서 히틀러 일당이 개최하는 올림픽에 IOC가 동조했다가 두고두고 욕을 먹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댓글 쓰니까 제가 헷갈리는데요. 아들이 고성 32사단? 32사단 대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방송 진행이 방해되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베를린 올림픽 하고 이제 IOC. 그래서 IOC가 그 이후로는 어떤 올림픽 행사에도 군복을 입은 사람을 스타디움에 들여놓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땠죠 그때? 브룩스 대장이 이방카 트럼프죠. 네. 뒤에 딱 군복을 입고 서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따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주는 세계적인 의미, 세계에 던진 이 메시지는 뭘까요? 니들이 아무나 와서 깜짝거려도 여기는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싱가포르 회담에 전부 불려나왔어요. 네. 불려나왔어요. 왜? 그 무렵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전력이 동북아에 전부 와서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너 안 나오면 나한테 한번 죽어본다, 니들. 다 죽는다, 이런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외부의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불려나왔다고 저는 봐요.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지속이 됐죠. 하노이에 왔다가 쫓겨났고, 네. 그 다음에 트위터 한 줄 보고 판문점까지 튀어나왔고, 북계 경호원들이 마비가 되고, 미국 경호가 북계의 어떤 기자라든가 경호원들을 몸으로 밀쳐내는 맞아. 그런 황당한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싸움판에서 기선을 제압당한 거예요. 기선을 제압당한 거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던데, 여러분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가한 솔레이마니를 어떻게 죽였죠? 무인기가 닌자 미사일을 갖다서 죽였죠? 네. 무인기에서 닌자 미사일을 쏠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 타겟에 대한 안면인식 정보인데, 북계 주요 인사들은 그 일련의 회담을 통해서 안면인식 다 따인 거예요. 누구에게? 미국 정보기관에게. 쟤네들은 지금 한반도 인근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무인 공격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솔레이마니 꼴을 낼 수가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수습 단계에 대한 여러 나라의 네. 동의와 절차에 대한 협조 약속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한반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할 경우 혹은 바이든이 이제 우발적으로 당선이 될 경우를 놓고 저희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가던 이후의 세계 질서가 맞았기 때문에 그 기나긴 얘기들은 오늘은 조금 뒤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국방안보 위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정권,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예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역임하면서 당시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안보나 국방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바이든의 희한한 대북관에 대해서 이한방송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중국과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러면도 불구하고 북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했어요. 왜? 저것들을 왜 그냥 두냐, 저런 깡패 새끼들을. 네. 저것들을 없애지 않고 무슨 뭘 하자는 거냐. 항상 이런 시각으로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국방안보 담당자들하고 접촉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바이든을 감싸고 도는 건 아니고, 저런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려 죽이기 전술. 네. 말려 죽이기 전술이 지금 갑자기 배제가 되면서 갑자기 우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계를 말려 죽이고 중국을 말려 죽이는 전략은 더데이 애프터, 그날 이후의 계획까지 차근차근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제가 옳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바이든 행정부 편취하는 거 아시죠? 왜 편취하는지는 이한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협박질을 하고 있어요. 야, 너 바이든 행정부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너 옛날에 우리랑 그렇게 친했는데 왜 대통령 됐는데 빨리 여기 미국 전력 철수 안 하고 왜 빨리 무역 제재 안 풀어주고 왜 경제 봉쇄 안 풀어? 라고 땡깡을 부려요. 근데 미국은 바이든 게 아니죠. 미국도 시스템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은 특정 개개인의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높이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이한방송이 그토록 침임하도록 칭송하는 시스템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국방안보 시스템인데 좌익 정권 3대가 되도록 이 시스템 하나 붕괴 못 시키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 작전권,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리시는데, 연관장교부터 포함이 되는 직능으로서의 작전도 있지만, 네. 사실은 군에서 행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다 작전의 범위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병사들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 부대 저 부대 보급품을 갖다 주는 것도 일종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개념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사시 탄약, 유류, 식량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자국의 군사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25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에 군 통수권을 내준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고 중간에 물론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를 해왔지만 전시작전권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지키려고 하나, 왜 자익들은 저걸 굳이 그렇게 환수해 오려고 하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60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탄약, 유류, 식량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화에서 우수한 인재를 이 시스템에 공급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일이.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지금까지 미국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이 왜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했느냐라는 얘기를 어이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군인이 60만이에요. 60만 군인을 1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5조입니다. 15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같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농업지원금이.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금이 한 15조 됩니다. 여러분들 농업지원금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항목이죠? 군대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데 연 15조가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40조 언저리 최근에 그것도 예산이 크게 늘어나서 그러면 20조 언저리 갖고 전력 유지를 하고 탄약 유류 식량을 확보한다.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미국이 구축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미국이 돈을 대는 이 한미 연합 안보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밖에 안 했다?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 그러면 당장 전시작전권을 확보하려면 여러분들은 북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군의 입장에선 북계만 적이냐? 아니에요. 일본도 적이 될 수 있고 네. 한반도에 인접한 그 누구도 적이 될 수 있어요. 중공, 소련, 러시아 누구든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자국 군대를 탄약, 유류, 식량을 최소한 한 달치도 공급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작전권을 독립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 전략 시스템, 군사 작전 시스템은 미국과 연동이 돼 있고 미국의 자본과 전쟁 경험에 의해서 짜여진 프로그램이에요. 대표적으로 군 편성, 그 다음에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현재 60만 군이지만 육군 같은 경우 42만 명, 50개 사단 42만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언제적 얘기냐? 제가 69년생인데 한 해에 150만 명씩 태어나던 시절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 됐다? 1990년대부터 아이들을 낳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1969년생인 제가 저희 해에 150만 명의 저와 동갑인 친구들이 있는데 2020년 태어난 아이들은 몇 명의 동갑내기들이 있다? 27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27만 명이 태어나는 데고 지금 요즘에 이제 군대 가는 애들이 2000년대 초반생들인데 얘네들도 50만 내지 60만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50개 사단이 있다고 하면 50개 사단이 자기의 전투 능력을 발휘를 해야 50개 사단이지. 사단 깃발만 있고 사령부만 있고 병력이 없으면 이게 유지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게 바로 전력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군대가 맨날 공차고 노는 것 같아도 군의 많은 부서는 미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한국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몇몇 사단의 해체 재편 작업은 문재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1990년대에 소요 제기가 돼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실무팀이 구성이 돼서 연구를 해온 결과가 시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국방안보에 관심 없고 의부다들 취급하는 건 사실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군 재편 과정은 인구 급감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하지만 이거를 절망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군에서는 몇 명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성부대가 어떠한 전투력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105mm 일개 포반은 10명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105mm보다 화력이 훨씬 강력한 155mm 일개 포반을 5명이면 운영을 해요. 그러면 옛날에 10명이 할 거 지금 5명이 합니다. 나머지는 5명의 인력이 빠진 대신에 첨단 기술력이 들어간 거예요. 예전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그 퓨리라는 그 탱크들이 교전하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탱크에 몇 명 타던가요? 5명, 6명 타죠? 지금 전차는 3명밖에 안 타요. 이번에 새로 나온 흑뼈 전차.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보병 1개 소대 그러면 보통 얼마 몇 명 생각하느냐? 40명쯤 생각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알보병 40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기계화 보병 15명 정도가 해냅니다. 비슷한 전력 수준을 나타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껍데기만 있고 인원을 채울 수 없는 부대들을 유지를 하려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재편이 일어난 건데, 자, 이 재편을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육해 공군의 작전은 수도권 이남의 이 작전사령부 걸 제외하면 전부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게 돼 있어요. 사단 하나를 없애도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없어져서 이 장비를 요런기고 인원을 요만큼 했을 때 미군과 차후 작전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전부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로 되는 모든 소요되는 자원 및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편성을 한 후에 워게임 및 지휘조 기동훈련 그 다음에 실기동까지 다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강원도 고성에 36사단이 없어졌다? 여러분들 36사단은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소사 그쪽에 있는데 강원도 대관령 영서지방을 관할하는 향토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육군의 사단은 상비사단이라 해서 이제 전방을 지키고 있는 사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팔도강산이 있잖아요. 강원도, 뭐 경상남북도, 충청도, 전라남북도를 지키고 있는
지역을 방어하는 각 상토사단이 있고 네. 유사시 후방에서 예비군들을 이끌고 전방 지역으로 전개를 하는 동원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래요, 편제가. 네. 그러면 향토사단을 해체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지역을 누가 지켜요, 유사시. 그렇죠? 그리고 뭐 무슨 사단이 어딨네들 하시는데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이게 뭐다? 어떻게 보면 아예 잘 몰라서 그랬어요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잘 모르면 하지 말아야죠. 왜? 가뜩이나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 군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기껏 해본 게 병사들 후임 괴롭히고 뭐 얼차려나 받다가 나온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전력 부분을 떠듭니까? 이 미래 전력이라든가 군사 편제 부분은 저 같은 소령 출신도 감히 입에 언급할 수 없는 굉장히 고급 군사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물며 전 세계에서 최고로 시험 평가, 실전의 경험 데이터가 많다는 미군이 같이 머리를 맞대갖고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이 시스템 못 깨요. 다만 언제 깰 수 있느냐?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대한민국 안보를 말아먹겠다고 마음먹으면 이제부터 계획을 하면 2차 인구 절벽이 오는 2040년경 완전히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040년경이 돼야 완전히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닥쳐온 이 국내외의 위기 중에 인구 절벽 면에서 보면 언제 찾아오느냐? 2025년에 찾아와요. 과연 현역병을 몇 명을 유지해야 될지도 대책이 안 나올 정도로 병력 자원이 급감합니다. 2025년이 되면. 그리고 2차 인구 절벽이 언제 온다? 2040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 올해 작년, 내년은 마찬가지 애들을 안 낳을 거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에 태어날 애들이 현역 복무를 해야 할 2040년쯤 됐을 때 정말 암담한 사안이 생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군사학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런 오보 내지는 나쁘게 말하면 안보팔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 있는 문제가 문재인 정권? 저는 솔직히 2016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이 광의의 전쟁에 문재인 정권은 하나의 과도 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경매에서 얻은 정권이라고 그러고 제가 비아냥 거렸는데 왜? 이 정권이 아무리 별짓 다 해봐야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수준을 넘지 못해요. 지네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봐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 강직하고 뭐 청렴한 것처럼 떠들더니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일들로 이 부하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미래는 이 정권의 능력이나 역량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왜? 얘네들하고는 다른 조직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누구냐? 군이라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을 군인을 우습게 알고 뭐 장관 몇 명, 장관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을지언정 적어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군사교육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연합군인 대한민국 군대, 미국의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군사력의 실체인 시험평가, 그 다음에 그 막대한 전쟁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는 전자전과 특수전 능력을 가진 미국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하고 국가급 훈련을 한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것은 문재인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을 보면 무기가 많고 인원이 많다고 이기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유월남이 패망한 건 잘 아시는데 그 당시 아시아 군사력 1위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죠? 예. 정신이 썩으니까 아시아 제1위의 군사 대국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은 더 하겠죠? 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나라가 전쟁을 수행할 때는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총력전이에요. 국가 총력전. 온 군인.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말을 썼냐면 군관민이라는 걸 썼어요. 군관민 합동으로 한다. 근데 이제 군사정권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군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민과 관과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러내는 게 전쟁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전쟁을 하면 누가 치르겠어요? 군과 미국만 치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과 민들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도판을 놓고 여러분들 오늘날의 한반도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처럼 특수전과 전자전과 적의 목줄을 말아지고 말려 죽이는 쪽은 오히려 큰 전쟁이 날 가능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 하면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일본 이 모든 존재들이 테러 작전을 펼칠다면 누구 하나 죽여놓고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말한 각자의 대상들이 크게 다치지 않고 테러 작전을 벌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에 걸려들고 싶어서 환장하는 놈이 있죠. 바로 김정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가 미사일 갖고 노는 거를 넘어서 지금 원산 근처에 있는 심포에서 조만간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네. 잠수함을 진수한다 그래요. 진수라는 거는 공장에서 어느 정도 만들다가 이제 바다에 띄우는 걸 진수라고 그러는데 네. 쟤 저거 강행하면 저거 옳다구나 하고 저거 밟아 죽여요. 그러면 저것만 뒤지면 괜찮은데 그 불똥이 어디 튀느냐? 우리한테 튀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습 불가의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왜? 국민들이 혼연일체 할 수 있어요? 국민의 3분의 1은 바보고 3분의 1은 빨갱인데 여러분들 수습 불가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 여러분들 북계도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죠. 김정은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원래 북계는 이론상으로는 김정남이 암살당한 김정남이 정권을 받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돌았잖아요. 외국으로. 북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 다음에 김정철인데 여러분 알잖아요. 성 호르몬 분비 이상자 싱가포르에서 에릭 크립톤 공연보다 걸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온 건데 제가 보는 김정은은 김정일 생전에 쟤를 100% 신뢰하지 않았고 임금놀이만 한 20여 년 잘해주면 이후에 태어나는 김정은이라든가 제3의 인물이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서 북계를 인수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과도기적이었는데 김정일이는 집권하자마자 지 애비가 만들어놓은 이런 시스템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여러분 눈에 띈 건 뭐다? 사람이 죽어나갔죠. 네. 북계군을 장악하고 있던 이영호, 현영철, 그 다음에 북계 돈줄이라든가 지 고모부인 장성택 다 죽여버렸어요. 저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북계는 지금 어떨까요? 예스맨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스맨. 그러면 김정은이가 불과 약관의 30 몇 살에 30대 초반에 북계라는 저 거대한 군사 집단을 인수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애가 정말 뭐 우리나라를 경우로 뭐 빗대자면 뭐 육사를 가서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정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최고의 공부를 한 애도 30대 초반이면 이제 가 중대장 마칠까 말까 하는 애인데 그런 공부도 안 한 애가 저 100만이 넘는 거대한 군사 집단을 맡았어요. 저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삐걱거리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었던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어떻다? 북계는 지금 김정은이의 착각과 환상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 남아있는 돈 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 갖고 장난질 하잖아요. 저게 냉정한 국제사회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권력 집단의 갈등 속에서 죄를 희생양으로 테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쟤는 몰라요. 우리 국민들도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없어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착각하는 게 대한민국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없어져도 전 세계 돌아가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개인 있나요? 없어요. 언젠가는 없어질 나라, 언젠가는 없어질 집단,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지구인데 마치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까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있지도 않은 부대가 특정 지역에 있지도 않은 부대가 없어진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치고 그래서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주제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은 유튜브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 않으면 왜 모르는데 떠듭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요? 왜 떠들어요? 왜?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기 전까지 많은 태극기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는 우리 국민의 역량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취임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 국민의 역량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앞으로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하는 거는 미국의 시스템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는 거지, 여기서 병신 같은 정치 집단이 나오고 북괴가 저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대면 여기를 밟고 지나가요.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뭐 먹을 게 있다고 여기를 애지중지하겠어요. 대다수의 인생사라든가 흥망성쇠를 보면 자기 주제 파악 못하다가 밟히는 국가, 집단, 개인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 그러느냐? 역사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내 인생 얘기만 생각하지만 분명한 거는 도도히 흐르는 우리가 역사의 한 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 냉정한 현재를 판단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국민들이 호들갑을 떨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듣기 거북한 소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출연 안 해도 돼요. 저는 할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병역 필자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되지도 않은 뉴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사실 오늘 화도 나고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성에 36사단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대 해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해체되는 몇 개 부대들 지금 여러분들 90년대 중반부터 소요 제기가 됐던 일이고 예측이 됐던 일이고 2000년대 초반부터 군이 꾸준히 대비해 왔던 일들이 지금 해필이면 이 시대에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당황하시는데 전혀 그럴 리 없고 부대 하나 없애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연합작전 시스템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대 하나도 우리가 정치적인 감정으로 없애거나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한미연합군 체계의 장점입니다. 장점. 아시겠죠?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새로 많은 부대들이 간편되고 사라졌으면 새로 바뀐 편제를 가지고 국가급 기동훈련, 화력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하게 했나요? 못하게 했죠. 여러분이 지적해야 될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군이 고육지책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보통 대령들이 맡는 연대급 아시죠? 연대. 연대라는 편제는 올 들어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연대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세계 보병연대 같은 경우는 세계 보병대대와 그 지원부대로 이루어져 있었죠. 세계 보병대대와 그 지원부대. 예를 들면 연대장이 있는 연대 본부에 있는 모든 뭐 참모부의 병력들이 속해 있는 뭐 본부 중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전차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구경 그 박격포를 운용하는 지원 중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런 대규모 인원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연대급들이 다 여단급으로 확대 개편됐어요. 그래서 3개밖에 없던 보병대대들이 뭐 부대에 따라서 좀씩 다른데 최대 5개 대대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재래식 대포인 네. 105mm 견인포를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차량에 탑재하는 고성능 기동 자주포로 개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포대들이 연대의 지원중대의 화력을 훨씬 능가할 수 있게 일개 포병대대는 아니고 대급으로 네. 소령급이 지휘하는 포병대급으로 보병 여단에 배속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연대급의 전력이 무지하게 강화됐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걸어서 야지에서는 뭐 평상시에 한 4km, 그 다음에 평지에서는 5km, 6km 행군하던 속도를 시속 40km, 50km 내는 차량화 장갑차들이 지금 대거 도입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기동전의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화력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는 그런 가짜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편제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바뀐 편제를 가지고 국가급 훈련을 하고 북괴가 저렇게 위험한 무기들을 갖고 노는데 아무런 대응이라든가 반응을 못하게 하는 정치권을 타도해버리세요. 정치권을. 이건 반역자 새끼들이에요.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여러분,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분배인가요? 분배?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안보예요. 제가 군 출신이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도 안 그래요? 방범이잖아요. 방범. 여러분들 노출된 길바닥에서 가족들이 이불 깔고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월급 타고 먹은 뭐 가재 두고 길바닥에 놓고 잘 수 있어요? 다 집어가지?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안보입니다. 안보. 안보를 도외시하고 안보를 쓰레기 취급하는 정치인들을 뭐라 그런다? 반역자라고 합니다. 반역자. 이 반역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이 반역의 시스템을 원상복귀 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반역의 시스템 하에서 이자들과 부안해동하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 이 역시도 반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반역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 미래 예측과 국제적인 정세 판단 능력을 가졌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아직도 파괴가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력은 타락하고 나약해져 가고 있지만 좌파 정권, 자칭 진보 정권 3대가 돼도 이 시스템 절대 못 깹니다.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거고, 앞으로 깨진다면 애들을 낳지 않아서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멸종된다면 몰라도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군인들이 있고 미국이 제정신이라면 절대로 이 시스템 파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는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네. 뭐냐? 뭐 요새는 뭐 전략자산 나타나고 뭐 정찰기가 뜨고 이거는 이제 일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3월 26일 날 중국 애들이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이끌고 대만을 지나갔어요. 네. 자, 이 공격 편대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전쟁이 되면 공군기들은 뭐 여러분들 국군의 날 뭐 축하 비행하듯이 5대씩 가는 게 아니라요. 각 기능별로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이제 구성을 해서 날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3월 26일 날 대만을 위협했던 중국의 20여 대 공격 편대군의 구성 물자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J-16이 10대, J-10이 2대, 그 다음에 H-6K 폭격기가 4대. 자, 이 H-6K 폭격기는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그 다음에 KJ-500 조기 경보기 1대, Y-8 대잠 초계기 2대, 그 다음에 역시 같은 껍데기인데 기능은 약간 다른 Y-8 정찰기 1대, 이렇게 해서 20여 대가 대형 공격 편대군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대만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선까지는 안 가고, 거기를 우회해서 대만 남부 쪽으로 해서 일부 비행기는 대만하고 필리핀 루선선 사이에 있는, 거기가 무슨 해협이더라? 바시 해협인가? 거기까지 왔다 갔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이든이 넘어야 될 3가지 스텝,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대만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반중 인사들이 대거 날아가고 친미 정권이 탄생했잖아요. 네. 예. 이거 친미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미국을 믿고 무기도 굉장히 많이 샀고 미국은 대만 방위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 지금 바이든이 되고 나니까 대만이 난처하겠죠. 그러니까 대만을 지금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기간 중에 대만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대만도 대한민국하고 마찬가지로 오래된 전투기인 F-5E를 운영해요. 여러분들 제공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서 여러분들 공군 같은 경우는 특정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그 비행기들 이제 운행을 잠정 중단시키는데 F-5E 전투기가 한 대 추락하면서 대만의 공군기들이 운항 중단 사안이 있었어요. 네. 그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만약에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만이 정상적인 공군력을 운행했을 때 대만에 여러분들 우수한 전투기 많아요. F5만 있는 거 아니에요. 쟤네 미라지 2000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비가 붙었다면은 확전이 된다면 대만에서만 전쟁 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치선은 한반도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예요. 네.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치선은 몇 개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대만에서 전쟁 나니까 우리는 뭘 해서 주식을 살까? 금을 살까? 달러를 살까? 또 그런 생각하실 텐데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중국해까지 어디 한 군데 불꽃만 터지면 여기 전체 다 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든을 압박하는 건데 중국도 멍청하니까 지금 바이든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시스템의 나라인데 여러분 바이든 못하잖아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바이든도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바이든이 이런 곤란한 입장을 탈출하기 가장 좋은 게 뭐다? 우는 새끼 아구창 날리는 거예요. 우는 새끼 누구? 김정은. 김정은이요. 예.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저자고리 평론가들이 이런 복잡 단안한 사안을 놓고 북폭해 안 해. 저자고리 평론가예요. 저자고리 평론가. 저는 가끔씩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전자제품 자동차냐 그냥 엄마 아빠도 술 먹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약이나 팔고 사는 게 맞지 라는 자주 섞인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자신을 이러선 안 되겠다. 비록 옛날에 한때 그랬을지언정 지금은 아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있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준 부모님 세대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제 자신을 다잡기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든 국민이 안보의식이 투철하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런 나라는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6.25를 겪은 탓에 90년대까지는 안보의식이 투철했는데 지금은 안보의식은 이미 여러분들을 다 갖다 팔아먹고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고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시면 그냥 대한민국 소멸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민감한 사안이고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쟤네들 저보다 다 똑똑하겠지만 중국 애들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여기서 장난 잘못 치면은 네. 퇴로 전략으로 밟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들만 밟히면 괜찮은데 죄 없는 국민들 수백만 수천만이 희생당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거는 같은 인간으로서 저도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북계 같은 경우는 동포잖아요. 동포. 북계에는 우리 동포들이 있고 그들을 학대하는 공산 괴뢰 도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북계와 그를 구성하고 있는 공산 괴뢰 도당과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이 땅의 종북 세력. 이것들이 바로 이한방송이 생각하는 주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무섭고 넓은 줄 모르고 그 천박한 돈 몇 푼 벌었다고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려는 저 천박한 중국의 저런 시도가 하루빨리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데 네. 올해는 그 시작이 이미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6년부터. 근데 지금까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감지하기 어려운 일들만 생겼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이런 역사 재편의 현상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한 가짜뉴스를 갖고 호들갑 떨고 있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일본으로 아시아 지역의 군사 지형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일본 자위대는 원래 군대가 아니었죠. 네. 근데 얘네들이 안보법을 만들면서 군대화 시켰어요. 네. 이미 일본 자위대는 군사 집단화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미군과 동화되고 있어요. 미군과 동화. 잘난 척하고 미군하고 연합작전, 동등한 입장의 군대로서 연합작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후방에서 미국을 돕는 군사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군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병신들이 지배하면서 병신짓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는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가 아니라 일본이 본격적으로 팔뚝을 걷고 나서서 북괴를 손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을 손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워낙 병신들이 많은 나라니까 제가 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역사는 강한 나라가 주도하는 대로 흘러갔어요. 약한 나라, 패전국의 얘기는 그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좋은 세계 최고의 친구인 미국과 그 다음 순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도외시하고 배척해서 우리에게 남을 것은 멸망 혹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는, 가뜩이나 애들도 안 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재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2040년도 제2차 인구 절벽에 대한 계획을 좀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육군 지금 42만 명을 30만으로 줄이고, 네. 해병대가 지금 2만 8천 명인데 7천 명을 줄이겠다. 그래서 인천, 강화도, 뭐 김포 일대에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해병 이사단을 여단급으로 이제 간편시켜서 후방으로 뺀다, 이런 아마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하려면 북괴가 없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북괴가 있다면, 북괴가 저렇게 숨쉬고 있는 한은 이런 거는 계획조차 만들면 그게 바로 반역입니다. 이런 계획은 북괴가 붕괴하거나 북괴가 사라진 이후에 시작하도 결코 늦지 않아요. 북괴가 저렇게 두누 시퍼렇게 뜨고 미사일 쏘고 핵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한다는데, 북괴하고 대치하고 있는 부대를 간편해? 네. 이런 게 바로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여러분들은 이런 반역자들한테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반역자를 응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볼 리 없겠지만, 북괴의 김정은이의 저 끄트머리 내관이라도 만약에 이 한방송을 본다면, 네. 그러다 너네 다 죽는다. 너네 죽는 건 괜찮은데 죄 없는 국민들까지 다 죽는다. 그러면 너는 뭐 사후세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영원한 지옥불에서 헤어나지 못해.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목만 들게 해도 어마어마한 아마 벌을 받을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저 철없는 놈의 오판으로 수백만의 사람, 수백만 동포가 죽는다면 저거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니까. 네. 근데 꼭 저런 것들이 저런 집단을 빨리 또 종식시키기도 하는 또 이점도 있습니다. 자,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GMO 유전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문 방송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세상만사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GMO 유전자 변호까지 제가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돌머리 가지고 요즘에 이런 공부해서 방송하는 것도 사실 제 인생에서는 기적이거든요. 근데 뭐 별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심지어 이한샘 대표님의 혼사 문제까지 상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예. 죄송합니다.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세상만사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괜히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런, 뭐라 그러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가짜 뉴스에 휘말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월 26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에요.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구조 작업 중에 수색 작업 중에 네. 유가족의 요청으로 우리 자식들 찾으려고 다른 자식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2주 정도 하다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천안함 장병 중에 6명의 장병은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서해에 아마 호국 영령으로 남아 이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실종돼서 찾아오지 못한 6명의 그 장병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그날이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들은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아야만 하고 국가라면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군인들이 국가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치예요. 돈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 부모님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자식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을 텐데 한 열흘 지난 다음부터 수색 작업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자식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분들의 자녀분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랑 같은 거겠죠, 그렇죠? 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옛날에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치고받으면 거기서 끝나는데요. 지금 치고받으면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더군다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한반도 따로 대만 따로 남중국해 따로가 아니고 한반도를 시작으로 남중국해까지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치전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정치적인 오판으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이 대치선은 어디로 간다? 캘리포니아 앞바다로 간다는 거 미국의 군인들 아마 저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가총력전 예.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어디요? 좀만 더 올려보세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갖고 이수라 선생님, 정수라도 아니고 이수라 선생님이시네요. 이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GMO라든가 미국 상황 아시고 싶으면 라나 TV 방송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무료 광고 하지 마시고 유료 광고를 해주세요. 유료 광고. 이 한 방송도 저희가 뭐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 파서 밥 먹는 거 아니니까 같은 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타 채널은 유료 광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신 안수님께서 한국군 기강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한국군 기강은 누가 만드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집구석에서 만드셨어요 이미. 예. 선생님 명언이십니다. 예. 원망하지 마세요. 군 기강은 여러분 집구석에서 이미 만드셨어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남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예. 한국군 기강을 잡히기 원하신다면 아들과 남편을 국가에 바치세요. 그러면 기강 잡혀집니다. 선생님,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방송이 늦춰져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태평양 전쟁판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니요, 너무 저는 오래- 항상 부담 가져요.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었죠. 네. 자, 일본 함대가 진주만 공격에 성공한 그날, 일본 해군은 얼마나 환호를 부르고 만세를 불렀을까요?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하는 그날까지 아마
자기들이 세상을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날의 승리가 반드시 전쟁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그날 성공해서 그날 너무나 기뻐했다면 바로 그거는 본인들의 착각이었죠.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천황께서 여기서 또 천황께서 그럼 친일파 이런 저는 비유법입니다. 예, 항복 문서를 낭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이 땅에도 종북 세력들 자칭 진보라고 하는 국가 안보에 관심 없고 북괴를 추종하는 자들도 지금 정권 잡았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니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멸종당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도록. 왜? 모든 싸움은 네.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께서 김정은과 그리고 또 종북 세력들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셨는데요. 보시는 분 계시다면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한당 대표님하고 제가 사실 지난 시간 방송 끝나고 그래도 방송을 두세 번을 해야 되지 자주 않느냐 하기로 했었는데. 했었는데 제가 갔던 건물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네. 제가 뭐 네, 여기 위에도 방송 자주 해주신다고 하면서 안 하신다고 이렇게 화난 표시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런 또 일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확진자라니까 놀라셨는데요. 저는 다행히 PCR 검사 음성입니다. 음성. 예. 그럼 선생님 끝이에요? 예. 저는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기양 방송 킨 거. 뭐 오랜만에 동시 시청자가 1,700명이나 되시는데요. 아 그래요? 400분 여러분들 들어오셨네요.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에는 질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쵸 선생님?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지치시고 이제 화가 이제 막 한이 맺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원래 마지막 깔딱고개라 그래요. 군대에서 요 한 고개만 넘어가면 이제 끝날 건데 네, 되게 그 고개에서 퍼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예, 마지막 깔딱고개 넘는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예, 내셨으면 시청자 여러분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그 다음에 민관군. 예, 네, 민간군 예, 통합 의식. 같이 하겠습니다. 톰 크루즈님께서 105mm판 소진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포병의 주력 화포가 105mm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고 탄약 수가 한 300만 발 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포탄이 예를 들어서 뭐 쏴야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거 만약에 재활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폭약 같은 거 보면 저건 뭐 터트려야만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얼마든지 해체해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아름다운 소리님께서 슈퍼셋이 안 싸지는 건 왜 그러죠? 제 신랑 말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돈이 없는 경우가 있고, 예, 그 경우는 아마 아니실 걸로 보는데요. 예. 선생님. 예. 문자 차단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문자 차단한 분 없습니다. 예.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분 아니면 차단 같은 거 안 해요. 네. 요번 북한이 쏜 미사일은 현무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현무 3 같은 경우는 이스칸데르,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공개한 기술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그 공개 기술을 기반으로 그걸 제작을 한 거고, 네. 북계도 아마 그걸 기반으로 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스타 헤세드님께서, 이사단 32연대 출신인데, 저도 이사단 32연대 소대장 실습을 갔었습니다. 네. 그 예전 1992년 어느 날, 네. 강원도 깜찍하네요. 춘천 소양호에서 네. 그 육경정이라고 하는 배 호위를 받으면서 밴드의 거의 한 80%가 물에 잠기는 수송선이 있어요. 육군에서 운영하는. 그 배를 타고 하염없이 가서 도착한 게 양구 선착장인데 거기서 이제 트럭을 타고 하염없이 또 가서 도착한 데가 이사단 32연대였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소대장, 그러니까 소위 인관하기 전에
장교 후보생 신분으로 거길 도착을 하니까 많은 거기에 이제 장병들과 선배들이 막 환영을 해줬는데 그렇게 우리를 보고 기뻐했던 이유는 뭐다? 그 기간이 부대 공사하는 기간이어가지고 네. 예. 조승남 선생님 36사단이 거의 해체 수준이라던데 진짜인지요라고 늦게 하는데 오셨군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애국자매 TV님 오셨는데 요새 방송 하시나요? 요즘 좀 많이 못 안 올라오고. 그다음에 조금만 올려보세요. 우리 박사님, YG벨 박사님, 박 박사님께서 네. 스에즈운하 컨테이너선 자초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 박사님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저게 현실적으로 사실 좀 불가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원인도 불명이라는데. 여러분들 저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하나가 좌초되고 뻘에 처박혀가지고 네. 그 자료 한번 띄워볼 걸 그랬구나. 시간당 손해가 얼마냐? 4,200억.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오늘 겨우 이제 부양시켜서 움직인다 그러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어요. 그 컨테이너에 뭐가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을까? 글쎄요. 그래서 우리 박균정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뭔지 좀 알려주셔야죠. 그박균 선생님이라도.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알 수 없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하여튼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 사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고 가죠. 그러면은 여러분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쪽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면 바로 유럽 쪽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저게 막히면 어떻게 되죠? 옛날처럼 아프리카 희망봉, 다시 말해서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저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진작 보낼걸. 까먹고 있었네요. 참 애매한 사고죠. 아이고 이안그룹으로 보냈어요. 실수로. 거기서 하실 수 있으세요? 잠시만요. 예. 근데 공개하기는 좀 제가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 컨테이너에서 사람들이 막 기어 나와서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 지금 띄워진 건가요? 네,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저 노란색 삼각형들이 다 배예요. 스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지금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로 저렇게 빙빙 돌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정말 왜 그럴까?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시대잖아요. 참 그러게 말이에요. 몇 년 새에 진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예. 옛날 저 대항해 시대 때 아프리카에서 쿤타 킨테도 잡혀오고 막 그랬을 텐데 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아프리카 저 희망봉 항로가 저렇게 붐비게 됐는지. 아하. 하여튼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한 시간당 손해액이 4,200억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아토즈님 맞습니다. 강제 대항해 시대가 된 거죠. 궁금해. 헤르메스 선생님도 궁금하시대요. 예. 저도 궁금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나중에 득도하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분. 기름값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의 미래는 세일가스 기반 산업과 원유 기반 산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세일가스 기반 산업 국가는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원유 기반 산업의 중심 국가는 중국이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일가스 기반 산업보다는 아직까지는 원유 기반 산업에서 돈을 벌어먹는 자들이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 얘기 여러 차례 우리 들었잖아요. 경제력 선생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드리고 또 복습할까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제가 좀 가봐야 돼요. 선생님 물 좀 드세요. 저 오늘 한 번도 안 드셨죠? 우리 코코님이 만들어주신 선생님 물 좀 드세요 컵. 예, 잘 마시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녹차인데요? 맛이 없어요? 아니요. 몸에 좋은 건 맛이 쓰겠죠.
네, 선생님. 질문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끝내셔야죠. 저 이제 가야 됩니다. 저도요. 예.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리원 선생님께서 현대중공업 출신이라고 하시면서 대현 선박은 부두나 운하에서는 자체 동력으로 운항하지 않고 예인선에 의해 운항이 됩니다. 선박의 기관 고장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사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인선들 여러분들 보시면 왜 군함들 들어올 때도 보면 조그만 배들이 밀듯이 네. 이렇게 항구에 갖다 붙이는 이런 것들이 예인선인데, 스웨즈 운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를 이렇게 운항하는 배들, 거길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장실 이런 데서 항해사의 시각에서 운하를 막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 특정 구간을 지나면 또 물이 차오르고, 네. 또 거기서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한 회사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은 또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희한한 슈퍼챗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소리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부산 쌍갈매기 선생님이셨나봐요. 아까 슈퍼챗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친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다음 방송은 언제쯤 하시는지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거고요. 우리 섀도우님이 질문하신 거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적어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뵙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도 몇 분 계시는데, 오늘 또 박범철 선생님도 와주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건강하시고 나날이 승승장구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머지 0373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왜 못 뵀지? 예, 댓글 안 적어주시고. 얼굴 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안부도 궁금하고 그런데. 네. 끝. 네, 선생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아심 선생님, 최명자 선생님, 스텔라 볼트님, 신요엘 선생님, 박창욱님, 뉴욕 아재 선생님, 송평선님, 램야오리님, 박랑신 미스터 K님, 오승리의 그날님, 아름다운 소리 부산산 갈매기 선생님, 진유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네. 그 다음에 곰탕 재료 푸 막 웃으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곰탕은 곰으로 끓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곰 비싸서 못 먹을걸요? 아니,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텔레비 같은 데 선전 보면 옛날에 우루사 선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약. 곰이 나서 가슴 두들기는 막 그런 것도 그럼 그것도 다 선전하고. 곰으로 만든 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곰탕 그러니까 곰으로 끓인 줄 알았죠. 네. 예. 그러면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발적 시청률 보내주시는 분들과 해피남눈 해주시는 분들과 또 멤버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왜 끝날 때마다 아쉽지? 좀 심야 방송 하시고 저는 좀 아침에 일찍 제가 일이 있어서. 다크서클 저 여기까지 내려왔죠, 예.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최대한 빨리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